오늘 리프랭크 오늘의 주제는요. 만약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 감염병 생태계 변화 탑5입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김흥빈 교수님이 꼽으신 탑5 변화 중에 5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네. 저는 5위는 일단 저도 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5위 꼽자면은 영구 동토층의 해빙을 꼽겠습니다. 네. 얼음 속에서 잠들어 있던 미생물들이 깨어나겠죠. 저는 주로 세균을 보고 있는데 거기 동토층에 있는 유기물들이 많고 그걸 먹고 자라면 네. 얘네도 우리가 똑같이 숨을 쉬니까 이산화탄소를 내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과정에서 또 이게 메탄가스도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심각해진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좀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앵커님께서는 지금 이 바이러스 얘기 안 하나 아마 글을 쫑긋 하시는 것 같은데 좀비 바이러스라는 사실 그거는 마치 좀비가 될 것 같은 그런 바이러스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2014년에 프랑스 연구진이 북극 동토층이 녹았는데 거기서 이 아메바를 감염하는 이 큰 바이러스를 굉장히 커요 바이러스가 거기는 숙주는 다 죽었으니까 이 바이러스를 여기 지금 살아있는 아메바에다 한번 감염을 시켜봤는데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얘 그때 한번 3만 년인가 얼어있던 건데 아니 얘는 3만 년 있다가도 안 죽고 다시 깨어났어? 이거 좀비 같네? 맞아.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좀비 바이러스는 크게 나가니까 그쵸. 타이틀만 보게 되면은 좀비 되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있나 좀비 되나 보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서 깨어나는 것들이 이 대부분 오래전에 온 거라서 애들이 깨어났을 때 상당히 애들도 어색할 거예요. 특히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아주 최근에 탄생한 생명체라서 인간에 대한 위해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굉장히 작을 것 같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친다면 인간보다는 뭐 아까 아메바라든지 세균 아니면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조류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5위로 영구동토 해빙 짚어주셨고요. 과학드림님은 5위는요? 저요? 근데 저도 놀랍게도 똑같이 영구동토증이거든요. 5위를 똑같이 꼽으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상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영구동토층이 뭔지 모르실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잘 안 녹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제 녹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녹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깨어나서 그 최근 사례 중에 2010년, 16년 뭐 그때쯤에 뭐 탄저균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술록들이 폐사한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 영구동토층이 녹는 문제가 이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물웅덩이가 생겨요. 물웅덩이가 생기면 이제 극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제 모기의 개체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모기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이다 보니까 그러면 더 감염병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어떤 위험성들을 이제 그런 영구동토층들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죠. 결국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좀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교수님의 4위 들어볼까요? 4위는 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저는 제 기억 속에만 봐도 보통 이 식중독이나 특정 감염병 이런 것들은 정해진 어떤 기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게 되면 일례로 식중독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무휴로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감염들을 매개하는 중간 숙주들이 늘어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얘네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요즘 모기가 거의 월동을 지금 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곤충이나 동물을 매개로 하는 미생물들, 병원균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서 우리를 침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전 4위를 꼽았습니다. 감염병 길어지는 건 진짜 약간 머지않아서 우리한테 진짜 올 일 같기도 해요. 제 기억 속에는 정말 제가 젊었을 때, 뭐 어렸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저는 이미 벌써
엄청나게 길어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두려움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과학대리님 사위 들어볼까요? 아, 저 사위는 역시 모기를 꼽았거든요. 네. 근데 모기가 단순히 많아진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좀 약간 흥미를 더하자면 모기가 살 수 있는 고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높이가. 실제로 그 고산지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히말라야 한 1800m, 2000m 되는 그런 고도에서도 모기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얘네들은 뭐 이집트 순모기나 얼룩날개 모기처럼 뭐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 아니면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들은 더운 지역에서만 잘 살았는데 네. 이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고산지대들도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가 기온이 0.6도씩인가 올라갔다고 들었거든요. 10년 동안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의 이제 좀 있으면 1도를 찍을 수준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모기들이 살 수 있는 높이가 1년마다 6.5m씩 높아진대요. 많이 높아지네요. 네, 그리고 10년이면 거의 60m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고산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기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좀 네. 평가받았었는데 이게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런 지대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자체가 일으키는 그 파급력이 이제는 넓기도 넓지만 높이도 높아지는 약간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또 거예요. 어쨌든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럼 모기가 양옆이랑 위아래로 이제 다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기들의 이동 경로가 감염병 확산 경로랑도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모기들이 예를 들면 모기들의 서식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무조건 감염병을 데리고 그냥 택배기사처럼 계속 넓은 지역으로 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교수님 3위 이어서 들어볼게요. 3위는 이 미생물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점점 더 활동할 범위가 넓어질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좀 제가 특이하게 주의 있게 보는 것이 왜 곰팡이 보면 다 잘 자라지만 특히 겨울철에 왜 결로 현상 나면은 이렇게 곰팡이 잘 피오르잖아요. 얘는 이렇게 추운 데서도 잘 자라거든요. 상대적으로 곰팡이는 온도가 너무 더우면 상대적으로 더 세균에 비해서 더 못 자라는데 네.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곰팡이들이 점점 이 자라는 온도가 이 적응을 해서 더운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곰팡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이 곰팡이, 진균하고도 또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곰팡이로 인한 이 감염병은 정말 훨씬 더 힘들어요. 세균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세균은 항생제로 하면 되지만 항진균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우리가 가장 괴롭히는 그 감염병 중에 하나가 이제 무좀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안 나요. 네, 그거 진짜 안 낫거든요. 진짜 안 나요. 그래서 뭐 연철되면 또 바르고 또 놔주고 하는데 주로 무좀약은 바르는 게 많아요. 먹는 약도 있지만 먹는 약은 전문의 처방을 받아야 네. 되고 처방을 받기 전에 분명히 간 기능 검사도 받고 그 먹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는 동안은 절대 음주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약이 간독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이 간이 이걸 해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곰팡이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고온에서 자랄 수 있는 곰팡이들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미리 우리가 대비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숨어 있는 잠재적인 복병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이나 그런 항생제랑은 다르게 이쪽 분야는 또 의약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그 항생제나 백신처럼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크게 감염병을 일으키게 되면은 무슨 약으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만 생각하는데 사실 곰팡이가 이렇게 더 늘어났을 때 이 온도에 적응을 해서 가장 우려가 더욱 큰 우려는 바로 농작물이에요. 또는 만약에 전 세계에 이 식량을 공급하는 어떤 특정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지역에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이루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작물로 재배하는 것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되게 적잖아요. 적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나나의 유전자는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재배하는 바나나 유전자 거의 똑같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감염이 돼버리면 이게 정말 싸그리 전멸하는 거 사실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나나가 그게 아마 1900년대 맞다. 초반 그때 지금 먹는 바나나가 싹 다 한번 맞아.
거의 멸종돼서 새로운 거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아, 맞아요. 들었어요. 참 우리가 경험을 사실 한번 했어요, 그거. 네. 그럼 그때도 약간 비슷한 이유로 한번 그때 전멸이 이제 된 건가요? 곰팡이가 또 네. 곰팡이였어요. 이 균류학자들의 이 오래된 그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점점점 원래 곰팡이가 잘 못 자라거나 안 자라야 되는 온도에서 자라는 곰팡이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거다. 그걸 경고하는 거죠. 과학드림님 3위 들어볼게요. 저 3위는 그 독성 조류의 대규모 확산이거든요. 여기서 이 조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뭐 적조 현상,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조류들이거든요.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생물들인데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버리면 그 원래는 성층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조류들이 물 위층에 많이 서식하는데 근데 물이 섞이면서 이제 조류들도 계속해서 밑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데 물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 표층의 수온만 너무 따뜻해져요. 네. 그러면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제 따뜻한 물일수록 위에 있으려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은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하고 밑에 있는 물은 계속 밑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서 이 표층의 수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녹조 그러니까 남조류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폐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산소를 다 고갈시켜 버린다던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조류들이 독소를 가지고 있는 조류들이 있어요. 있죠. 일부 유해성 조류들이. 조류에서 어떻게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독소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독소를 먹은 물고기나 어패류들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나 어패류들은 인간이 또 먹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한테 간독성을 일으키거나 신경마비를 일으키거나 이제 그런 우려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또 우려를 하는 과학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흥미로운데 지금 계속 좀 심란해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2위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3위까지도 결국 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이제 기후변화로 된 거잖아요. 근데 1, 2위는 제가 조금 더 우리의 지금 당장 인간 활동이 더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요거는 조금 원인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걸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2위를 택한 거는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야생 동물을 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쥐가 뭐 알려져 있기는 한 200종 넘는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다 물론 인간한테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쥐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도 많고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미생물들이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야생동물에 있는데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만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걸 만나는 기회가 늘어지는데 그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은 곧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그 원인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에서 제가 2위로 꼽았습니다. 2위로 서식지 파괴 짚어주셨는데 2위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저는 분위기를 그나마 조금 전환시키려고 그 지렁이라는 좀 친화적인 동물을 꼽았거든요. 지렁이 아한대 침공이라고 해서 원래는 지렁이는 유익한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원래 지렁이가 있던 땅에 있는 지렁이는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빙하 때문에 덮여 있었던 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그 오데오 주변 그런 데는 빙하기가 찾아왔다가 지금 빙하가 사라진 지역이거든요. 원래 거기도 지렁이가 살았었는데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2만 년 전에 지렁이가 모두 다 멸종을 했어요. 그리고 빙하가 녹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은 지렁이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오데오 숲에 가면은 낙엽층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원래 지렁이가 낙엽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숲에는 지렁이가 없다 보니까 낙엽층이 막 20cm씩 쌓여 있는데 근데 유럽에서 원예 무역 때문에 식물들을 실은 화분들이 같이 오면서 지렁이가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지렁이가 그 낙엽층들을 다 먹어치우면서 일단 이쪽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물론 있고 낙엽층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연구하시는 토양학자들은 이제 점점 빙하가 녹는 지역이 늘어나는데 그럼 빙하가 녹는 지역들로 지렁이가 계속해서 침투를 하게 되면 낙엽을 지속적으로 분해를 하면서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렁이의 북상, 네. 그 지렁이가 없던 땅에 지렁이가 침투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이제 2위로 꼽았죠. 실제로 미네소타주에서는 이거를 지렁이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기르면 처벌을 받아요. 아, 그게 위협이기 때문에. 네, 그 법적으로 네. 금지를 했어요. 아. 이게 낚시 미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이 지렁이 문제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 지렁이의 반란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만약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과 감염병 생태계에 어떤 변화 있을지 교수님이 꼽으신 1위 만나보겠습니다. 예, 사실 1위는 앞서서 우리 과학드림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요. 아까 왜 모기 북상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숙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아까 왜 그 뭐 반려동물 수출 수입 식물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네. 항상 동식물이 가면 미생물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이게 검역을 빠져나간다든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던 거였는데 다른 쪽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1위로 꼽은 게 숙주와 병원체의 확산이 늘어날 것 같다. 다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네. 좀 상호작용이 네. 있겠네요. 과학드림님이 꼽으신 1위는요? 저는 근데 이거 진짜 꼽으면서 지금 너무 놀랐던 게 아까 교수님이 3위에 얘기하셨던 그 곰팡이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가 저는 1위로 꼽았거든요. 생각이 많이 통했네요. 네, 생각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교수님이 식물들한테는 곰팡이가 잘 감염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곰팡이에 감염되는 생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온열 생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도 스스로 체온을 이렇게 막 열을 발산시키지 않는 생물이고 개구리도 그렇고요. 개구리도 곰팡이에 잘 감염이 되거든요. 곤충도 그래요. 네, 근데 어류도 그렇고. 맞아요. 어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간은 스스로 체온을 36.5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 살 수 있는 곰팡이가 실제로 한 7, 80% 이하, 그러니까 한 20% 정도밖에 못 산대요. 네, 상대적으로 엄청 적어서. 근데 이제 기후가 점점 좀 따뜻해지면 이제 곰팡이 중에서는 따뜻한 기후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녀석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인간한테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인간의 체온에서도 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제로 그 칸디다 아우리스라는 곰팡이 균이 있는데요. 인간한테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균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귀에서 시작이 돼요. 귀요? 귀가 우리 몸 중에 체온이 가장 낮은 네. 데예요. 그래서 곰팡이 입장에서는 일단 본진은 여기에 잡는 거죠. 귀에. 본진 잡고 있다가 원래는 이제 따뜻한 곳에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인체 내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침입해도 약간 처음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될것 나중에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증상이 어떤 요로의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폐의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치사율이 거의 높게는 50% 가까이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사막에 사는 곰팡이들도 이제는 사막화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막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사막에 사는 곰팡이들도 확장이 돼버리는 네. 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그 라스트 오브 어스라고 네. 곰팡이 때문에 인류 사회가 아포칼립스로 빠져버리는 그런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라스트 오브 어스의 약간 현시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1위로 뽑았습니다. 진짜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안 와야 되겠지만 올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미생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만 얘기해서 공포가 됐는데요. 이건 그 길드 얘기고요. 미생물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얘네는 워낙 분열이 빠르라서 개체수가 빨리 늘어나니까 변이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그거를 줄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 기술이 있다면 최근 들어 개발되고 있는 건데 과거의 감염병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활용을 해서 취약 지역이나 의심되는 곳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이브스케이프일 거예요. 이 특정 바이러스들을 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 플랫폼도 있어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 변이가 생기는 조건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는 거. 그 외에 이제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진보도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좀 진지하게 그 바이러스들의 좀 움직임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